자, 이번에는 이제 10월 혁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 줄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720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주 2196 번을 보겠습니다. 예. 자, 7월 위기 코로니도프 반동 등 임시정부 입지 약화를 의미하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수도권의 뭐냐면 민심 뭐죠? 수도권의 정치적 성향은 자아순환해서 볼세비키주 쪽으로 점점 큰 지지를 몰리게 되었다. 그랬겠죠? 예. 그러면 수도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죠. 자, 소비에트의 농민 출신 병사 대의원들은 처음에는 사회혁명 좌파와 볼세비키주 지지를 보냈다. 농민도 그들에게 토지를 약속하는 볼세비키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자, 임시정부가 봉건적 농업 구조를 해결해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으면 사회혁명단 지도부 스스로가 신고 기구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자책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고 9월 이후에 농민 공기가 격화되었고 민족운동 또한 치열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19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닌은 폴로프 사건 직후에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다시 국부를 채택했지만 이제는 소비에트파 사회주의자들과 협력에는 큰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여의치 않을 경우 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었다. 자, 코로네프 이제 사건 전후에 치러진 국가혁명은 폭력혁명을 통해 부유자 국가를 소비에트 국가로 대체할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 내용들은 밑에 있으니까 좀 이따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인제 혁명에 성공한 그 당시 이제 볼세비키 정권은 재헌의원을 이제 재정의를 이렇게 개최하려고 이제 선거를 해요. 재헌의회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헌법을 만드는 의회죠. 그래서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의회를 통해서 이제 뭐냐 '권력 구조를 만들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 갖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 좀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결과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농촌이 적극적으로 사회혁명당을 지지했죠. 물론 농촌 안에서도 아까처럼 이런 불만이 있긴 있지만 상당수가 사회혁명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세했고 이에 반해서 볼세비키는 한 20%뭐 20에서 25% 정도밖에 어 얻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도시 지역이죠. 대도시 지역. 예.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의회를 통해서 권력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레닝은 이 재헌의회를 이제 해산을 하고 그 뭐냐면 소비에트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를 유지하게 되죠. 예. 이 소비에트라는 것은 주로 이제 대도시 노동자들 중심한 어 거죠. 그래서 이 대도시 노동자들이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 자체가 그냥 사회주의 이념을 공감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진 권력 구조다, 권력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후에 인제 다른 여러 가지 16개 공화국까지 합쳐서 러시아 그 소비에트 연합공화국 소련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재헌이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2005 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이 2024 번하고 2025 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요거는 그냥 빼고 요것만 읽을게요. 예. 공사와 공을 읽을게요. 자, 12월 12일 헌법제정회의 선거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사회혁명당이 50% 넘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반면에 볼세비키는 24%가량의 득표율과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자, 근소하긴 하나 맨세비키 득표율도 고려한다면 옛 소비에트파 사회주의자들이 헌법제정회의에서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명백하였다. 자,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 원칙에 따라 시된 이 선거에서 볼세비키는 혁명의 진원인 대도시와 공업 중심지 그리고 군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농촌 배후진 그동안 공식적인 정치 장애 의견을 표명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있었던 농민들이 대부분 그들의 정통 지지였던 사회혁명당에 표를 던졌다. 자, 헌법제정회의는 1918년 1월 6일 날
자진 해산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해산됐다. 자, 이로써 의회 민주주의 발전의 길이 좌절되었고 헌법 제정의 해산은 정상 상태에 있는 국가의 정치 도덕적 기준을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부당한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조치에 맞서서 조직적 항과 민중세력 은 거의 없었다. 이후 영화를 망라하고 당시 러시아에서는 의회 민주화 뿌리를 내릴 토양이 두텁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의회는 최초의 이제 사회주의 정부를 이제 수립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또 이게 서양에서 강해 있는 내용인데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사회주의 경우에 근대화를 제시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03년 기출문제에 그 역경은 예문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 뭐 총괄 개념 물어볼 때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예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닌 제3의 기인 사회주의 경로에 근대화를 추구했다. 예전에는 자본주의가 돼야지 근대화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통해서도 근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 밑에 그 이거 되게 이거 읽으려다가 좀 했네. 그 앞에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냐면 블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 있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연구혁명론은 아까 요거 2197 번인데 이거는 각자 읽어 보시고 예.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약간 깊게 들어가니까 요 정도. 예. 블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을 이제 볼게요. 자, 새로운 공산정권은 곧 독일군과 후전 교섭을 들어갔다. 자, 레닌은 영토 병합과 배상이 없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독일의 영토 요구로 협상을 지지부진했다. 결국 레닌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야 1918년 어, 1818년에 자, 18년 3월에 체결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발트해 연안 지역, 핀란드를 독일에 양도했다. 자, 이는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 철 생산의 80%, 석탄 생산의 90% 상승을 뜻하는데, 자, 이렇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었던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레닌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일단은 권력을 장악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러시아 그는 그만두고 싶은데 독일은 그냥 조건 없이 그만두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발트해, 핀란드를 독일에 양도를 했어요, 이 지역을. 근데 이제 이후에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이게 이제 브레스트 리토프스 조약이 무효화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독일 그 참모부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세웠어요. 예, 직접 지배하기는 좀 힘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례 정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후에 이제 독일이 망한 후에도 이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계속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지만 곧바로 인제 그 소련군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인제 멸망시키고 그 소련 연방을 편입시켰고요. 발트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 나라들이잖아요. 요 지역은 1차 세계대전 독립을 했고 올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은 원래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스웨덴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러시아로 넘어가죠. 그래서 러시아 지배가 있었고 그 핀란드는 1차 세계대전 때 내전이 일어나요, 이후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적군파, 백군파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적군파를 물리치고 백군파가 승리해서 그 뭐냐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이 핀란드.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요 내용은 나중에 1차 대전 이후에 관련돼서 다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의 선언문 해 가지고 이렇게 올게요.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11월 혁명이 끝난 후에 인제 했던 레닌의 연설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이게 11월 혁명인가?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 그 요거 좀 약간 그쵸? 임시정부 타결되었다 했는데 요거는 요 내용이 틀렸네. 예. 이게 3월 혁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짜는 거 보니
여기 여기까지였네. 읽어볼게요. 예. 맞네, 맞네. 제가 착각했어요. 예. 자, 임시정부가 타도됐다. 자, 이때 임시정부라는 것은 뭐냐면 카란스키와 관련된 임시정부죠. 제2차 연립내각. 자,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 귀족 및 교회의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위원회에게 넘겨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군대와 완전한 민주화를 이뤄 병사의 권리를 지켜주고 생산을 노동자에게 통제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헌법제정위원회를 소집을 보장을 하는데 위해 선거에서 자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해체시켜 버렸죠. 자, 보장하고 도시에 대한 곡물 공급과 농촌에 대한 생필품 공급에도 신경을 쓰며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진정한 민족 자결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예전에 민족 자결권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민족 자결권 하면 미국이 주장한 것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소련도 같이 주장했어요, 그때. 그래서 민족 자결권을 내세워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소수 민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차별화된 국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때문에 이제 뭐 극동 피압방 민족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악동 극동 지역의 아시아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들에게 큰 뭐 지원도 해 주고 그냥 카한소원도 공포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위 선언이 발표된 배경을 러시아 상황과 연결지어 살펴보자. 자, 19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 국민들이 전제 정치 피타도와 전쟁 중지를 요구한 3월 혁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짜르가 물러나고 임시정부가 구성되는데 이 임시정부는 1차 세계대전을 계속하고 개혁을 연기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쓴 것 같아요. 예. 자, 러시아 혁명이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 무엇인지 조사해 발표해 보자. 이게 코민테론하고 연결해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레닌은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수업집기 영구혁명론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는 말하다가 좀 건너뛰는데 영구혁명은 사회주의를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혁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전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뭐냐면 그 지역까지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러시아가 고립되지 않고 뭐냐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끝나지 않고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다른 데로 혁명을 수출해가지고 러시아의 고립을 벗어나고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진정하게 완성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연합해야지 진정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연구혁명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어요. 연구혁명인데 요 정도만 이제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코미테는 모든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피아파 민족의 단결한 구호를 내걸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노동운동과 식민지해방운동을 지원했다. 식민지 국가 종속국에는 코미테는 지구를 만들고 민족 독립, 식민지해방 투쟁을 지도하면서 원조했다. 그러니까 1920년 제2차 코미테는 대회에서 채택한 요거 되게 중요하죠.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를 통해 공산주의자는 피어와 민족 해방과 독립투쟁을 지원했다고 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도 커뮤니티를 지원받아 공산당이 결성했다. 자, 이때 공산당은 조선공산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려공산당이죠. 고려공산당.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국사 얘기할 때 하지만 일당 일국주의에 따라서 두 개파가 하나로 묻혀졌죠. 이르치크파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공산타파. 맨날 얘들이 싸우고 일어났던 것이 한 집안 안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닌과 스탈린의 정치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레닌이 권력 장악한 이후에도 러시아는 혼란기였죠. 왜냐면 소비에트에 어떤 반발하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군이라고 해요, 백군. 그리고 레닌이 이끄는 군대는 적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백 내전이 인제 펼쳐졌는데 자, 이 백군은 되게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멘세비키 세력도 있고 사회혁명당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왕당파 애들 있죠. 그런 세력도 있고. 자, 이런 이제 백군들이 이제 있고 이 적군들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외국군이 개입되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거는 이제 왜 개입했냐면 이때 러시아가 인제 뭐냐면 싸우다가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블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을 맺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전선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동부전선이 없어지면 동부전선 독일군이 서부전선으로 집중해서 공격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그런 나라들이 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러시 그 뭐냐면 백군을 지원해 가지고 얘네들을 지원해 갖고 적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제 정부를 만들면 그래도 또 군대 저기 뭐야 군사적으로 또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정부를 바꿔 가지고 전쟁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군이 또 개입돼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외국군들은 어떤 군대들이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특히 제일 많은 군대가 일본군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중에 제일 그래도 가깝고 러시아가 가깝고 그다음에 전쟁이 그 당시 없었던 국가가 일본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한 3-4만 정도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파견해요. 주로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 연해주나 시베리아 지역에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파견하냐면 처음에는 백군을 돕는다는 명분을 파견했는데 이거는 이제 명분이고 실제 이 지역을 "내가 한번 먹겠다." 그래 갖고 인제 했거든요. 근데 서양 열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너무 선을 넘은 거야. 너무 오버 액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미국이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물 "큰일 나겠다." 해 갖고 일본한테 압력을 줘서 일본은 시베리아에 있는 병력들을 철수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때 내란과 외국군 개입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때 이제 레닌의 정책을 전시 공산주의, 전시 독재주의라는 정책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인제 그 그 당시 그 사형명단과 볼세비키, 멘세비키의 차이점을 적어 놓은 거예요. 2 단계 혁명론 그래서 뭐 사회주의 혁명 단계 등등 있는데 앞에 제가 이제 그 표 있죠. 간략하게 쓴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요 정도까지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배경 지식 넓히는 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좀 해 봤고요. 자 요거 제가 기본 강의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예 돌려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시 독재주의, 전시 공산주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 기간이 인제 11 월경부터 1920 년대 말까지 인제 내용인데요. 예. 자 1918년 3월 볼세비키는 러시아 공산당 명칭을 변경하고 수도를 페트로부르크에서 모스크바 옮기는 도시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그러나 11월 혁명 직후부터 새로운 공산 정권의 반대가 컸고 1920년대 말까지 공산당 내란과 외국군 개입은 몹시 시달리게 되는데 이를 전시 공산주의라고 한다. 예. 그래서 전시 독재주의, 뭐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바꿔요. 그럼 전시 공산주의 시기 때 그 당시 레닌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정책들을 좀 볼게요. 네 급속하게 인제 이제 공산화 정책을 이제 피게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어 급속한 국유화, 금융기관이나 대공업 국유화, 산업 경영을 통해 관리자, 노동자 참여 규정이고 그리고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의 무상 분배를 하고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강제 징벌하여 적군과 도시에 노동자를 지급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민들에게 임금제를 폐지하고 식량제를 배급제를 실시했는데 왜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공산주의 정책을 했냐. 왜냐면 레닌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좀 가동을 두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냐면 전쟁 와중에 인력 동원이나 물자 동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산화 정책이 상당히 유효한 거야. 그래서 모든 물자들을 국가가 다 뭐냐면 소유하고 그리고 징발하고 보내고 분배하고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생산을 할 수 있고 그중에 상당수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군대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런 국유화 정책은 정부 통제를 그 결과 뭐냐 극소간 이 구여 정책은 정부 통제 아래에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공업 생산이 오히려 하락했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농산물과 공산물 교환을 거부하면서 강제적인 곡물 징발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심했다. 예.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요거는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전시 공산주의는 너무 사회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국유화, 공산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과도기 정책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경제를 파탄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죠.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런 정책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 집중할 수 있는 토지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닌의 외교 정책을 보면요. 앞에서 얘기했죠.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다는 거죠. 미국만 내세운 게 아니라 얘도 이제 그 레닌 때도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수민족대의 자치를 인정하고 그 이에 따라 침략 전쟁을 불인정하고 비밀 조약을 부인하고 민족 해방을 내세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비밀 조약 부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있죠. 요거는 삼국 협상이라든지 삼국 동맹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비밀 조약이야.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전했기 때문에 더 커진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식민지와 약소국 민족혁명에 큰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걸 좀 세계사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이제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어 사료에 있는 서양사 5 권에 있는 내용이야. 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출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민족 자결주의는 이제 그 당시 소련하고 미국이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주장했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민족 자결주의는 주로 식민지적 전순국,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여튼 나중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요거는 뺐죠. 그냥 그 패전 식민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빼고 그 민족 자결주의 내용만 받아들여 갖고 후에 이제 뭐5.4 운동이라든지 3.1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나 중국에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 소련도 비슷한 시기에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일단 소수민족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어. 그다음에 인제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진보적인 어떤 색깔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이제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윌슨이 내세웠던 것은 패전국 식민지에는 적용이 안 됐죠. 근데 이건 패전국 식민지에도 적용이 돼요. 예. 그래 갖고 이런 목적으로 인제 소비에트가 이제 그 당시 소련 정권이 어 민족 해방을 내세웠다.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카라van선도 하고 그다음에 식민지나 약소국에 대해 인제 뭐냐면 연합을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소련과 미국이 동시에 주도했지만 그 당시 그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소련과 미국이든 그 당시 인제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한 건 또 공통점이에요. 소련과 미국은 1 차선, 2 차선을 거치면서 패권 국가로 인제 그 발돋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패권 국가들이 어떤 나라예요? 영국, 프랑스 그런 나라들이죠. 다 이제 뭐냐면 강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추구했던 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국가들을 쳐부시고 자신이 1등 국가가 되려면 당연히 그 국가를 비판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민족 자유를 내세우고 그랬던 것이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인데 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2차 세계대전도 그런 기조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과 소련의 어떤 냉전 구조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을 비판하면서 그 자리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등 제국주의 국가를 비판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잘 보여준 게 그 당시에 이제 수에즈 운하 사건이죠. 수에즈 운하 사건 때 영국과 미국이 막 그 점령하니까 소련과 미국이 공동으로 비판했잖아. 이 제국주의 국가의 만행이라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1-2차 세계대전 거쳐가서 소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 비판하면서 민족 자유주의를 내세웠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에요. 예. 자, 하여튼 요런 등등을 했고 요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는 아시아 그 서양사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말하면 영구혁명론에 따라서 어
코미테름을 결성하죠. 예. 그래 갖고 러시아 혁명을 이제 뭐냐면 확고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야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만 홀라 인제 사회주의 정권이 있으면 고립될 수 있잖아. 결국에는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인제 뭐냐면 혁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등장해야 된다. 그 논리로 코미테름을 결성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건 이미 4월 태제에 나와 있죠. 4월 태제에 이제 종전의 제2 인터내셔널 수정주의자들 비판하면서 새로운 코미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주장했는데 요게 인제 요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내남미 외국군의 개입을 보겠습니다. 요건 아까 전에 이제 했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놨는데 배경을 이제 보면 자, 그 당시 강제 공출은 농촌이 분환되고 그다음에 체코 연단과 백군이 조직되고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때 외국군이 개입을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적군이 패배가 아닌데? 예. 적군 패배가 아니라 승리죠. 네. 자, 적군에게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게 내용이 좀 잘못된 거예요. 패배가 아니다. 잘못 읽었어. 네. 그래서 그 당시 백군은 적군에게 패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백군이 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인제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이 그 여러 세력들로 인제 뭐냐면 직결된 그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제 적군에게 대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인제 그 뭐냐면 아 그 당시 인제 또 그 왔던 외국군도 좀 싸우다가 그냥 철수를 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백군이 패배를 했다." 근데 이건 중국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인제 근데 다시 정리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잘못 정리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첫 번째로는 "백군이 적군에게 패배했다." 그래서 적군이 패배한 이유는 이게 결집력이 되게 떨어졌다는 거. 수만 많을 뿐이지 결집력이 떨어졌다는 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외국군도 와서 적극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되게 소극적으로 싸웠고 그리고 이제 좀 안 되니까 그냥 철수를 해 버렸어요. 다만 일본군은 좀 약간 남아 있었죠, 얘네들은. 얘네들만 좀 적극적이었어. 왜냐하면 이제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을 자기가 이제 꿀꺽 먹으려고 했지만 미국의 이제 항의와 견제를 해 갖고 결국엔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제 이때 활약했던 부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코 여단이 있어요, 체코 여단. 자, 이 체코 여단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는 사단이죠. 여단인데 자, 체코 여단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체코는 그 당시에 인제 누구의 그 통치 아래 있었냐면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아래에 있었죠. 근데 체코인들은 얘네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오스트리아인들을.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인제 얘네들이 1차 세계 대전에 이제 참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체코인도 강제로 진압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부대에 들어가서 1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 근데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과정에서 어 이 체코인들이 러시아 부대로 도망을 가. 도망을. 네. 그래 갖고 그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부대가 있잖아요. 그거 인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할 때는 체코인들이 오스트리아를 되게 싫어하고 또 인제 얘들이 또 무기 만드는 기술도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따로 얘네들 그 항복한 체코인들 모아 가지고 포로를 모아 갖고 만든 부대가 체코 여단이에요. 음. 체코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오스트리아와 그 연합군을 싸우는 전선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독일군하고 싸우는 전선에 파견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제 뭐냐면 러시아가 항복을 해 버린 거야. 그러면 체코 여단은 붕 떴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생각을 바꿔서 동부 전선은 이제 없어졌잖아. 러시아와 같이 싸우지 못하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저쪽 북동쪽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가지고 다시 인제 뭐냐면 영국군이나 프랑스에 합류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군과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인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저쪽 인제 유럽 지역에서 쭉 뭐냐면 태평양 지역으로 이렇게 가죠.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자,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얘들이 전략적으로 백군과 또 협력하기도 하고 또 적군과 또 싸우고 또 적군과 또 협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결국엔 블라디보스토크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전쟁이 이미 끝난 거야. 그냥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독일과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붕괴되고 체코는 이제 독립된 인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 없으니까 인제 뭐냐면 무기를 인제 버리고 귀국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무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줬냐면 그 당시 그 독립군들에게 그걸 넘겼죠, 싼값으로. 그래서 이 독립군들은 이 체코제 이제 무기를 가지고 그걸 뭐냐면 일본과 상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산리 전투에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체코 여단이 줬던 이 뭐냐 독립군들에게 줬던 이런 기관총, 소총, 이런 대포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체코 여단 관련돼서 그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감사하다고 뭐 체코에 대해 감사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요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내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를 요 2000 볼게요. 요거 읽어야 되겠다. 개선해 있는 내용이요. 자, 러시아가 독일과 후전하자 러시아 농촌에 거주했던 체코인과 오스트리아군의 포로와 도망병들을 집단적으로 시베리아 병을 통해서 본국을 선언하게 되는데 소비에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압박으로 이른바 체코 여단은 지방 도시를 점령하고 반볼셰비크 군대가 지방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체코 여단과 백군이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을 강권되었던 에카트리아에 이제 접근하게 되자 그때 소비에트는 이들이 인제 요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일종의 상징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짜르가 그 가족을 총살해 버렸어요. 그냥 짜르만 총살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인부터 해 갖고 그 가족들까지 딸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고 그 알렉사이는가 뭐 하여튼 허울본 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불러서 뭐냐면 다른 데 이동하겠다고 이제 거짓말 시켜 놓고 그다음에 총살을 시켜 버렸죠. 예. 자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전시공산주의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혁명 정권 수립 후 3 년간에 걸친 내전 후 많은 사람이 죽고 산업시설이 폐허가 되었으므로 기름진 땅은 항구지로 변했다. 자, 외국과의 거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다. 1921년 전체 산업 생산은 1913 년에 비해 31%에 불과할 정도였다. 정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국유화와 경제 통제를 강력히 실시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능한 많은 식량을 농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하여 적군과 그 당시 도시민들에게 그 당시 공급한 거였고 모든 사적 거래는 금지했다. 농부가 생산된 것도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국가가 직무했다. 도시에서 임금제를 없애고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는데 이때 내전 기간 동안 시행된 비상경제를 전시 공산주의였지만 실제로 잘 안 됐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전시 공산주의 기간 동안 그 소비에트 정권은 자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이제 만들었냐면 체카라는 비밀 경찰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정 시기 때 비밀 경찰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정 러시아나 지금 소비에트 정권이나 후에 지금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나 기본적인 속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어도 그 사회적 속성 자체가 전제주의고 권위적인 속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는 거야. 예. 음.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멸망했던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런 이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전제적 속성 때문에 망했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 사회가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어떤 이념을 내걸든 이 전제적 속성이 항상 그 러시아 사회는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제가 이걸 나중에 수정해 가지고 다시 정리할게요. 예. 자, 래프를 보겠습니다, 래프.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이 래프는 그 전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가독일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사회주의가 주지만 거기에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배경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기근과 대규모 농민폭동.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강제 공출을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강제 공출하다 보니까 아예 농사 안 짓고 그냥 팽개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대규모 기근 상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크로사 크로스토트의 크론시타트의 해군기지 반란. 비록 진압을 했지만 요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적군이죠, 적군. 같은 그 동지들이잖아. 근데 이 동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소비에트 정권이 일어나고 나서 내부 예전에 혁명의 동지였던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해서 전쟁 그 반란을 일으켰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인제 뭐냐면 러시아 지도부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죠. 그래서 급속한 공산화 정책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실시한 게 네프고요. 그래서 네프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여기 잠깐 정리한 게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농촌 경제를 강화시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식량이 원료 및 사료들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식량 할당 징발제를 대신에 현물세 등을 실시한다. 현물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 현물세는 식량 할당 징발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과했던 액수가 적어야 되고, 현물세를 하고 나서 농민들이 손에 남은 모든 식량과 원료 및 사료 처분은 그들의 재량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징발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환물세 납부한다. 징발 축소과는 환물세 납부하는. 잠깐만요. 징발세 폐지하고 환물세를 납부한다. 이것도 징발 폐지, 환물세 납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데, 어 여기 인제 전시 공산주의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전시 공산주의 경제 체제는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래서 레닌은 자본주의의 전략적 후퇴라는 명분 아래 자본주의 신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자, 소규모 개인 공장과 그다음에 개인 상장 인정하고 임금제를 도입했다. 농민에게 토지 소유를 보장하여 농업 생산을 심스게 하고 잉여 농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은행을 설립되었고 외제 도입을 허용했으며 화폐도 새로 발행했다. 자, 신경제 정책에 의한 농업과 공업이 자본주의 경영으로 전환되는 되고 경제가 급속히 활성화되어 전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영향을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다 보니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외국과 협력과 자본의 기술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제 협조를 포함하고, 그때 라파드 조약을 인제 맺게 돼요. 독일과 상호 경제 원조를 하죠. 그리고 세계 각국도 이제 소비에트 정권을 인정하는 또 계기를 내는데, 여기에서 주로 인제 그 자본하고 기술을 많이 댔던 국가가 어떤 나라냐면 독일이야, 독일. 음. 독일이 왜 소비에트 정권을 지원해 줬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독일은 그 당시에 전후에 인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패배를 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좀 왕따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바이에른 공화국이 상당히 힘들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같은 왕따 국가가 있었죠. 누구야? 소련이죠. 소련도 자본주의 국가도 왕따를 당하잖아. 서로 인제 왕따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 얘네들에게 많은 자본과 기술을 인제 준 거죠. 뭐 원래 독일은 자체가 이제 기술이 있었죠. 자본은 이제 없는 거 모아 가지고 줬던 거고. 그래서 이 나팔을 조약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독일하고 러시아 간에 사이가 화기애애했어요. 화기애애했어.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까지는 화기애애했고, 그래서 인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갖고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이라든지 무기 제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저격병하고 소련의 저격병이 그 저격하는 방식이 동일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일 군사 고문단이 와 갖고 얘들을 가르쳐 줬잖아. 예. 이제 저격 기술 같은 거나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 독일도 그 당시 바이에른 공화국 때였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때 여러 가지 군비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개발하고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 장소가 필요하니까 어디에서 러시아 가서 그걸 만들어 본 거야. 그다음 굴려보고. 그래서 굴려보고 그 포프타입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번역됐다 하면 그 대량 생산하고 그래서 일종의 러시아가 일종의 독일의 군비 확장을 하고 싶은데 베르사유 조약 때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이용하는데 그걸 이제 외부 우회로 이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줬다. 독일에 이런 탱크나 기관차나 탱크나 장갑차나 비행기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은밀하게 장소를 제공해 줬다. 그래서 협력 관계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발미르와 히틀러 초창 전쟁 히틀러가 집권한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독일하고 러시아는 화기애애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조약도 맺을 수 있는 거야? 불가침 조약도 맺을 수 있었잖아요. 이 배경 안에는.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소련의 권력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보면 지도를 보면 1918년에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여러 인제 뭐냐 사회주의 세력들과 혁명에 영향을 미치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다가 1922 년에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외에도 주변에 인제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뭐 차카프카스인데 이 차카프카스는 카카스 산맥 이남 그 이북에 있는 국가들이요. 조지아, 오늘날 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 중앙아시아의 스탄국까지 있죠. 예. 그런 국가들. 해서 16 개의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이 소비에트 공화국을 합쳐 놓은 것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소련이라고 해요. 소련.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구성됐다는 거. 물론 인제 요게 갑자기 구성될 때 이게 16개 그 공화국이 곧바로 구성된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1924 년에는 여기 스탄자 국가들 있죠. 예. 그다음에 또 타지키스탄 있고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도 인제 여기 개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인제 요 스탄 국가들 예 중앙아시아 인제 지역은 원래 한 개의 그 뭐냐 지역이었어요. 한 개의 지역이었는데 너무 이 지역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그 뭐냐면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 경우에는 힘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5개로 이제 스탈린이 나눠 버린 거야.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어 그게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키르기스탄인가? 이렇게 5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행정구를 해 가지고 각각의 거기에 그 소비에트 정권을 만들고 편입을 시켰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행정구역선 이렇게 나눠 버렸는데 이게 나중에는 일종의 민족 집단으로 바뀌게 돼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이제 1922 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구성돼서 16개 공화국이 형성이 돼서 이런 소비에트 연방을 보통 소련이라고 약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예. 자 그다음에 석에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인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1922 년이 아니라 뭐 20 년인가 19 년인가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 연도가 1922 년이야. 정확하게 22 년이니까 그거 수정해서 주시고요. 제가 그거는 좀 수정해서 올려 놓을게요, 팩트 체크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서 자 레닌이 사망 후에 이제 스탈린하고 이제 트로츠키 간에 뭐냐면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때 레닌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이제 일국사회주의론이고 트로츠키가 이제 주장한 게 세계혁명론, 총공업화 이론이에요. 세계혁명론은 영구혁명론이에요. 예. 자, 그 세계혁명론, 영구혁명은 뭐냐면 소련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처럼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연합해 사회주의 확산을 해야 되고 노동계급의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했다. 그래서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그 뭐냐면
사회주의 그 노동자들도 연합을 해야지 완벽하게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고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뭐냐면 고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혁명, 영구혁명론은 사월태제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소비에트 혁명이 영구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연합하고 다른 나라도 사회주의 확산돼야 되지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그 영구혁명론이야. 자, 그다음에 트로츠키의 경제 정책이 뭐냐면 초공업화 이론이야. 초공업화 이론은 뭐냐면 세계 자본주의 열강의 위협에 대처해서 먼저 농민을 희생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을 이제 집단화시켜요. 이게 농장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강작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농기구 같은 걸 도입해서 생산을 높여. 그래서 생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야. 생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잉여 농산물이 많아지겠죠. 이 농산물을 국가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집단화 과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트랙터나 뭐 이렇게 농기구 이제 사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자 많은 잉여 인구들이 있겠죠. 잉여 인구들을 어디로? 예,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잉여 농산물을 노동자에게 주고 또 일부를 갖다 외국에 팔아갖고 그 자금 가지고 또 공업에 투자하고. 이 말은 뭐냐면 농촌을 희생시켜갖고 뭐냐면 노동자를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외국에 농산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공업에 투자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자, 이에 반해 스탈린은 그 세계혁명론을 비판했어요.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혁명 기간인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소련의 이익이 꼭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이익이다. 그래서 그 코미테름을 통해서 소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로 이제 했고 원래 코미테름이 어떤 이제 뭐예요?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레닌이 만드는데 레닌 사후에 스탈린이 그거를 그냥 소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소련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했고요. 나중에 연합군이 이걸 없애달라고 하니까 2차 세계는 도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합군부터 이제 뭐냐 또 지원을 받은 스탈린이 그냥 없애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련을 되게 강조했다. 이 스탈린이. 그래서 소련의 근대화 완성이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로츠키와 정반대인 이론을 제시했어요. 이 경제 이론을 보면. 자, 러시아는 독자적인 노조고 산업화를 추구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처럼 농민을 쥐어짜기 위해서 달성할 필요 없다. 그래서 스탈린은 노동자 농민이 같이 화기애애하면서 같이 병행 발전을 해야 된다. 어, 그러면서 이제 부안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제의를 냈는데 자, 근데 웃긴 게 이 트로츠키의 초공업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했지만 실제 이 스탈린 정치 보면 트로츠키 이론이에요. 완전히 트로츠키. 그래서 농촌을 희생해서 공업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그대로 받았는데 스탈린도 트로츠키 이론이 맞을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스탈린은 그 당시 이제 트로츠키 없애기 위해서 당내 정치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린하고 그 당시 부하린은 그 당시 트로츠키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하린이 또 농촌과 공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탈린이 부하린을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트로츠키의 초공업화임을 비판을 했던 거고 그런 다음에 얘가 없어지니까 얘를 이제 또 제거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권력 다툼에서 이 스탈린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스탈린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스탈린의 정치는 보통 이제 스탈리니즘에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스탈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사지선당 그 기출문제 있죠. 여기에 고르바초프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고르바초프. 근데 고르바초프와 개혁이 아닌 것은 내용이 있어. 거기에 이제 농업의 집단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스탈린 정책이 거기에 좀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스탈린 중심의 어떤 단독적 그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스탈린 정책이 뭐냐 이런 거는. 예. 뭐 후르쇼프나 고르바초프 나왔는데 스탈린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그 자기가 예전에 비판을 했던 이 총공업화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예, 솔직히. 그래서 급속한 공업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개 과정을 보면 평화적인 방법을 수행할 계획을 했으나 급속한 공업 정책에 맞춰서 강제적 방법을 사용했다. 예. 그게 원래는 평화적으로 하려 했지만 실제로 한번 해 보려니까 안 되니까 강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비에트 혁명 그 직후에는 그 당시 인제 그 경작권을 농민들에게 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자기 땅에 이제 경작권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물론 소유권은 없었지만. 근데 이 경작권조차 다 뭐냐면 그 농장을 통합을 베푼 거야. 그래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 그리고 농민들은 여기 와서 일종의 회사원처럼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 집단 농장에서 생산에 따라서 인제 균등하게 분배를 해 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도는 이제 집단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인력들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랙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넓게 인제 뭐냐면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는 이제 얘들이 노동자가 되는 거고, 잉여 농산물은 도시 노동자들 먹여 살리고, 일부는 판매를 해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공업에 투자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는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인제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농민들이 먹어야 할 것까지 또 뺏어 가지고 또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런 급격한 인제 뭐냐면 그 집단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농민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 그래 갖고 이제 농민들이 어차피 인제 돼지나 뭐 소 같은 거 있어 봤자 그 농장에서 뺏길 거라 생각해서 이제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식량 같은 것도 어디 숨겨 놓고 농사 안 짓고 막 종자도까지 다 먹고,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때 인제 대규모 기아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인제 대규모 기아 상태가 많은 것이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지역. 여기가 흑토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저항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막 저항하니까 히틀러가 저기 스탈린 와 갖고 두들겨 패고 총살시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는 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했던 소돼지 잡아먹고 그 종자까지 먹고 등등하니까 가축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대규모 기근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홀로도로인가 하여튼 그 사태인데, 스탈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때 한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 볼 때는 상당히 스탈린을 안 좋게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강제 합병됐지, 거기에 스탈린이 또 집단하면서 자기 거 다 뺏고 대규모 기근 사태 일어나지. 자, 그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누가 들어와? 독일이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독일을 대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할리차라 사단이 만들어져 갖고 그 당시 독일에 그 시다바리 했다. 유태인들 잡아놓고 처형시키고 폴란드인 잡아놓고 처형시키고, 그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우크라이나였다. 2차 대전 때. 다 배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부하님을 중심으로 한 우파 그룹을 반대하고, 그래서 원래 얘네들 농촌도 같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입장이었거든요. 반대하고 스탈린 지배체를 강화하고 농민의 집단 반발 때문인데, 이것도 뭐 그냥 무시하고 이제 대규모 수청을 하고, 대규모 그때 기근이 나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큰 손해를 봤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다음에 도시에 대한 곡물 공급을 해결해서 농촌에서의 비생산 문제는 아직까지 남았다. 그래서 잉여 농산물을 최대한 뭐냐면 뺏어서 도시에게 공급하고 그걸 일부 팔아 갖고 그 자금을 다시 공업에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 개년 계획을 내세워요. 5 개년 경제 개혁. 그래서 이제 계획 경제는 그 당시 이게 미국과 러시아도 동시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어 계획 경제를 했던 거고,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계획 경제를 했던 거고, 예. 똑같이 했긴 했는데 약간 이제 바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계획 경제 이론은 그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보면 1차 경제 개발, 2차 경제 개발 했잖아요. 이거 뭐 러시아에서 뭐 소련에서 배운 거라고 잘못 착각하신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서 배운 거예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케이엔스식 어떤 것들 경제 개발 집어넣어서 한 거고, 지금 북한에서 똑같은 경제 개발했죠. 그 시기 때. 뭐 천리마 운동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러시아에서 배운 거야. 예.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어떤 초창기 때 계획 경제는 이 러시아에서 배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련의 계획 경제는 특징이 뭐냐면 노동력 위주야. 예. 그래서 노동력을 집어넣어 갈아 넣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뭐 생산력 혁신이라든지 뭐 어떤 그 발전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미국식 그 계획경제 같은 경우에 그 나름대로 생산량을 혁신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본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 인제 기계 같은 것도 인제 그런 거 별로 없고 그냥 다 뭐냐면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갈아 넣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 피크까지는 가능해. 선까지. 근데 어느 정도 정점이 오르고 나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초창기 땐 이렇게 노동력을 갈아 넣고 했던 방식이지만 어느 정점에 오르면 더 이상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미국식 경제 계획이 더 효율적이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러면 자본이라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해 갖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는데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그 당시 북한도 그렇다. 그때 이제 사회주의 초기 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인제 독재체를 강화하고 인권과 자유는 그냥 말살하고 비밀 경찰 도입해서 반대 세력들은 다 숙청을 시켰죠. 그래서 완전히 그때 수천 명을 숙청시켰다고 하죠. 그래 갖고 말 잘못하면 곧바로 끌려가서 죽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게 왜요? 그러면은 막 인제 독일군이 쳐들어오는데 유능한 장군들은 죽이거나 저 시베리아로 유배시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있었던 장교들이 되게 경험이 없는 초급 장교들이나 그 예전에 하사관이나 그 병원에서 이제 착출해 갖고 그 장교가 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아나. 그러니까 그 병력이나 무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깨지는 거야, 독일군한테. 그러니까 이때 스탈린이 반성을 했죠. '안 되겠다.' 해 갖고 시베리아에 유배됐던 예전에 그 장교들을 데리고 와. 어 "용서해 줄 테니까 여기서 열심히 싸워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 후반기 때는 나름대로 그 뭐냐면 제대로 된 그 전쟁을 했죠. 해서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베르쉐르 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베르사유 체제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베르사유 조약이고요. 베르사유 조약은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맺어졌죠. 그럼 먼저 파리 강화회의를 볼게요. 파리 강화회의는 전승국 회의죠. 예.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윌슨 대통령이 이제 왔고 그다음에 영국은 로이드 조이드 자유당 내각이죠. 이 사람이 이제 왔고 프랑스는 클레망송이라는 사람이 이제 참여했어. 외우지 마세요. 예. 윌슨만 중요하니까 윌슨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때 윌슨이 14개조 기본 정신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비밀 외교 폐지 앞에 삼국 동맹, 삼국 협상 다 비밀 외교 때문에 폐해가 일어나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삼국 동맹이나 삼국 협상 같이 비밀 외교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1차 세계대전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해양의 자유, 그다음에 군비 축소, 그다음에 식민지 조정, 그다음에 민족 자결, 그다음에 국제 연맹 창설인데 요때 민족 자결은 누가 하면 정한다? 예, 패전국 식민지. 자 그럼에도 한계에도 불구하고 요건 이제 영국과 그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5.3 운동이나 뭐 3.1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제 연맹 창설 이런 것들을 인제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관련된 요거는 좀 짤막하게 적어 놨긴 했는데 심화 규제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1조 보면 인제 보면 "공개적으로 체결된 강화 협약 외에는 어떠한 비밀이나 의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으며 외교는 항상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삼국동맹 삼국 협상의 문제점 관련된 내용과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자 민족 자결주의가 5 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그 "모든 식민지 요구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 없는 절대 공평한 조정을 위해 식민지 주권과 같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해당 시민의 주민의 이해가 그 지배권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당 요구와 대등한 비중을 가진다는 원칙을 원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패전국 식민지에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들이 이제 뭐냐면 붕괴됐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민족 자유주의를 내세워 갖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어떤 촉진을 뭐냐면 합리화시키고 그 당시 그 소수민족들을 독립화시키기 준 어떤 이념을 제공했다. 그 밑에 있는 피지배 계층 그 독립국들 있죠. 그래서 이 민족 자유주의 입각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해체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소수 민족들, 피지배 민족들이 여러 이제 독립국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체코,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뭐 유고 연방 등등등 해 갖고 만들어지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14조 보면 강대국과의 약속을 막론하고 동등한 정치적 독립 및 영토 보존을 상호 보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히 한 협약 아래 일반적 국제연맹 기구가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격을 보면 일단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5조 민족자유주의는 패전국 식민지에 적용했고 그래서 패전국이었던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해체해서 힘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했죠. 그리고 새로운 신생 독립국가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이념적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전승국의 이해관계만 반영을 했던 거고 패전국에 대한 응징, 윌슨의 위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윌슨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뭐 민족 자결 국제연맹 이렇게 해갖고 물론 속뜻은 이제 좀 정치적이지만 나름대로 좀 그 당시에는 좀 핫한 건데 그 당시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넘어갔어. 공화당은 정통적인 트럼프식 고립주의를 내세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유럽 대륙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손절을 뻔했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책임감 없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베르시아 조약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시아 조약이 몇 개 됐는데요. 예.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좀 볼게요. 자, 독일의 영토를 좀 조절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지대에 파괴한 보상으로 자르강 유역에 있는 탄광지대의 독점 채굴권을 포함한 안전하고 절대 소유권을 프랑스에 넘겨준다.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여기 지역 있죠. 예. 여기가 자르가 여기 있는 지역인가? 예. 여기 이제 있는 지역 같은데, 그래서 여기 국제연맹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 예. 자, 그래도 인제 이 자르 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하고 갈등이 있어서 프랑스가 군대까지 동원하는데 배상금 문제와 겹쳐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다음에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연합군에 넘긴다. 그래서 독일은 뭐 상대적으로 인제 뭐냐면 식민지가 별로 없긴 하지만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에 좀 식민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넘기고 그래서 그때 인제 위임 통치라는 이름으로 연합군들이 관리하게 되고요. 실질은 자기 식민지로 삼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자 독일의 의무병 제도를 폐지하고 독일 군대는 지원병 제도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 수를 10만 명수로만 딱 이렇게 한도를 해 놔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것 때문에 독일군의 이제 조직이 어떻게 개편됐냐면 사병은 별로 없어. 다 뭐냐면 장교와 하사관들이야. 그리고 예전에 1차 세계 때 일어났던 싸웠던 참호종 중심의 이제 노땅들은 다 물러나고 이렇게 젊은 장교와 이런 이제 하사관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전쟁 나면 그 징병 내려 가지고 일반 사병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후에 인제 유명한 2차 세계 때 인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이 당시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군대 핵심부를 잡았고 새로운 전략 전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이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2차 세계 시작할 때 전격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전격전은 이제 탱크나 장갑차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적의 집중부를 타격해서 항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전 군인들 노땅들이 계속 있었으면 얘네들 생각은 참호전밖에 생각 안 하거든. 그걸 병력을 운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독일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921년 4 월에 200억 마르크 금화를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좀 볼 게 마르크화를 지불하게 되는데 단서를 줬죠. 금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마르크화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배상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 200억 마르크를 금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그때 이제 1918년 기준으로 해 갖고 금에 해당하는 200억 마르크를 한 거야. 금에 팩을 시켜 놨죠. 그래서
그 금은 이제 그대로 있고 이게 후에 뭐냐면 금이 이제 폐기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냐면 아무리 이제 마르크학을 띄워도 이 금을 사서 갚아야 되는 거야. 마르크로 갚는 게 아니에요. 금을 사 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야 솔직히. 인플레이션 해 갖고 갖다 팔아도 집행 완행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왜? 어떤 식으로든 그 금을 사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200억 마르크를 투입해 갖고 금을 살 정도의 금을 뭐냐면 사고 그걸 또 갚아야 돼. 그래서 그런데 금값이 오르면 당연히 그러니까 마르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마르크든 2,000마르크든 300 요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을 사고 갖다 바치기 때문에 금이 그 당시 1 킬로면 무조건 1 킬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의 모든 식민지와 해외 인제 권리가 상실됐고 그 당시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가 인제 시작됐고 그때 독일이 많은 땅을 떼어줬기 때문에 본국 면적의 13%를 떼어줬다. 그래서 알사스 로렌 지역 있죠. 요 지역은 다시 보불 전쟁 때 독일한테 뺏겼는데 누구한테? 프랑스한테 넘어갔고 그다음에 폴란드 해랑을 폴란드령으로 했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여기가 독일 본토가 있고 여기가 동프리스인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지도가 좀 잘못됐대요. 여기 동프리스인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연결하는 지역이 폴란드 해랑인데 요 폴란드 해랑을 이제 폴란드 쪽으로 떼어 준 거야. 예. 여기. 그리고 이 단지니가 있는데 이 단지니는 원래는 독일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야. 폴란드 해랑은 어차피 폴란드인이 많이 살았으니까 인제 있는데 요 단지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국제 연맹 관리로 둔 거야. 근데 실제로 폴란드에도 위임을 시키죠. 그 폴란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란드는 요 폴란드랑을 이제 얻고 그다음에 요걸 통해서 그 발트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만약에 단지를 얻지 못하면 뭐예요? 내륙국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 갖고 독일로부터 이제 많은 땅을 얻었다. 근데 이런 지역이 폴란드랑 단지 지역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침입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일 입장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여기 있는 그 동프리센 지역과 이 독일 본토 간에 떨어졌잖아. 월경지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럼 왜 폴란드에게 이렇게 몰빵을 좀 해 줬냐? 폴란드의 영토를 좀 키워 가지고 독일을 견제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인제 있고 그 단지는 국제연맹 관리, 자유시가 됐지만 실제로 폴란드가 관리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합병을 금지시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인만 이제 사는 구역으로 변했죠. 다 떼어 주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런 지역들 다 떼어 주고 어 그래도 이 오스트리아가 잘못하면 독일에 합병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합병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스트리아 나치당이 승리하면서 독일에 합병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참고로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블레스트 리투프스크 조약을 파기했고 라일라트 지역을 비무장시켰다. 라일라트 지역이 여기죠. 여기가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이 라이라트 지역인데 라이라트 비무장 그러니까 독일 영토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경찰 외에는 군대가 진주하지 못하고 돼 있는데 히틀러가 나중에 무시하고 여기다 그냥 진주를 내버렸죠. 라이라트 이렇게 비무장 지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와 독일 간에 프랑스와 독일과 벨기에 간에 만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거야. 예. 이렇게 인제 했는데 히틀러는 그냥 무시해 버렸고 자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쪽 부근인데요. 자 이 자들 지역이 석탄 생산 지역인데 요 지역은 15년 동안 국제연맹에 관리를 둔다. 이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자드간 유역의 탄광 지역 독점 채굴권을 누구한테 넘어요? 프랑스에게 넘겨 버린 거야. 네. 프랑스에게 넘겼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군비 제한 그다음 배상금 지불 그래서 1,320억 마르크라는데 이거는 요때 당시 기준으로 금을 살 수 있는 그거예요. 금을 이걸 가지고 금을 한 1 킬로 샀으면 요 금을 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마르크가 떨어져도 일단은 요 금을 사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일단 다만 여기 기준은 요때 시세로 해서 금 1 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마르크를 요렇게 딱 정했다. 그러니까 1 킬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을 사기 위한 돈으로서 1320억을 살 때 정도의 금을 항상 뭐냐면 계산금을 정해 놓고 이렇게 이제 주도록 했고, 그 후에 이제 마르크가 떨어져도 요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기준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계속 지불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생제르만 조약을 통해서 오스트리아하고 맺게 되는데, 이때 인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인제 쇠퇴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분리하는데, 자, 이 분리할 때 이제 내걸었던 게 민족 자결주의죠. 음.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붕괴시키고 신생 국가의 독립을 어떤 이념을 제공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자, 세부의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투르크는 많은 영토를 이제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브노트 강의 때 잠깐 설명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터키가 있으면 이제 터키의 영역을 그 앙칼라 있죠. 앙칼라를 중심으로 요 지역만 했고, 나머지 지역을 다 열강들에게 뭐냐면 나눠줬죠. 근데 영국, 프랑스는 이런 지역은 이제 다시 돌려줬고, 유일하게 이제 안 돌려준 지역이 있어요. 그리스. 그리스는 끝까지 뭐냐면 요 그 소아시아 반도 일부를 지 장악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앙칼라까지 공격해서 수도까지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때 인제 영웅처럼 나타나는 인물이 뭐냐, 칼말 파샤죠. 그래서 칼말 파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그리스군을 공격해서 이들을 소아시아 본토와 밖으로 몰아내죠. 예. 그리고 나서 인제 뭐냐면 그 당시 그 그리스와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로젠 조약을 맺게 돼요. 예. 자, 노젠 조약을 맺게 돼서 그 나름대로 인제 이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어 해안가에 있는 섬들은 그리스에 넘겼지만, 소아시아 반도와 이스탄불과 그 지역에 있는 그 북쪽 지역 있죠. 그 이스라엘과 그 북쪽 지역을 좀 얻고 해서 타협해서 로젠 조약을 맺게 됐다. 그래서 이 로젠 조약이 오늘날 터키의 어떤 국경 조약을 국경을 이루는 조약이었다고. 그때 이 터키가 좀 손해 본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섬들 있죠. 바로 붙어 있는 섬들을 다 대부분 그리스한테 넘겼다는 거야. 예. 그래서 좀 손해 본 건 있는데, 근데 민족 구성을 올 때 요 주변에 있는 섬들 있죠. 터키하고 가깝더라도 상당수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넘겨도 크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또 노젠 조약이 요 에게해 바다에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이 천연가스를 다 그리스가 차지하는 거죠. 이 터키는 이 섬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어 요구할 수 없죠, 이 권리를. 예. 뭐 하여튼 있고, 자, 그리고 영토 조절 및 신생 국가들이 탄생했는데, 이때 인제 많은 그 발칸 반도나 동유럽 국가들이, 특히 동유럽 국가들 분쟁 지역가 있다. 예, 여기 보시면 동유럽 국가들 독립 많이 했잖아요. 여기부터 리투아니아, 뭐 라토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있죠. 예전에도 여기가 이제 분쟁 지역이었죠. 발칸 지역이 분쟁 지역이었죠. 이 분쟁 지역이 발칸반도 외에도 요 동유럽 요때 신생 국가끼리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영토를 이제 만들 때 어떤 이제 민족별로 많은 민족주의 자결주의 내세웠지만 실제 완전한 민족 자결주의가 아니고 강대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나라가 유고슬라비아죠. 이 원래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그 슬로베니아 등등 여러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그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하나 뭉쳐서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자체가 남슬라브족의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등치를 키워 가지고 만든 이유가 뭐냐면,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을 견제하는 거야, 독일. 왜냐면 조그맣게 이렇게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제를 못 하잖아. 그래서 그 빈 그래서 그 빈해 때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뭐냐면 합쳐져서 프랑스를 견제하는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야. 그다음에 요 체코슬로바키아 지역도 그래. 원래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합쳐 놔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하면 독일 견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를 붙여 놨어. 예.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슈텐덴 지역이에요, 슈텐덴 지역. 여기. 여기 원래 독일인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기다가 인제 뭐냐면 독일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왜냐면 독일하고 이제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에 만충지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영역 안에 독일을 이렇게 했고, 그 스탠드 그 뒤에 또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이렇게
해 갖고 수덴텐 지역을 그 앞에 놓고 그 산맥을 또 전략 기지로 삼아서 체코슬라비아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야. 독일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걸 막기 위한 거죠. 자, 그런 이유로 해 갖고 각각의 이 독립국들을 만들 때 민족 자결주의가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인제 같은 민족 침해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붙여 갖고 나라를 만드는 거다. 그 다수 민족 간에 소수 민족을 끌어서 이렇게 일종 방파막으로 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안에 영토 분쟁, 민족 분란 이런 것들을 다 키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잠깐만요. 이렇게 2022 2228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음.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식민지 문제에 관한 해결에 있어서 민족 자유주의 원칙은 사실상 무시했다. 패전국들이 지배했던 식민지는 위임 통치용으로 정승국에 다시 분배되었고, 그 당시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는 영국, 프랑스 등이, 태평양 및 동아시아 식민지는 일본 등이 나눠 가졌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중동 지역의 영토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분할했다. 이건 나중에 좀 기타 사회 얘기할 때 얘기할 할 텐데 사이코-피스코 조약에 따라서 나아갔죠. 결국에는 베르사유 체제 아래서 세계 질서는 전쟁에 승리한 강대국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르사유 체제는 민족적인 원칙을 패전국 식민지에게만 적용시키는 등 전승부의 영향을 강화시켰다.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했고 아시아 지역의 독일 식민지가 일본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전승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잠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탈리아요. 이탈리아는 일단은 인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해수 지역인 세트노와 세스트 지역은 확보했어. 그렇지만 거기 이제 그쪽 그 어느 지역이야? 그 달마티아 연안 지역 있죠. 이 지역에 있는 그 프림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지역은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고조되다가 그 무솔리니 이게 집권 배경이 되죠. 예. 뭐 요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 국제 연맹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 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60 번이에요.